자식 이야기를 하면 부모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해주지 못한 것, 못 지켜준 것,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그 이유를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법륜스님은 묻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모는 항상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기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미안함이 계속 남아있다는 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미안함을 계속 쥐고 있으면 자식도 부모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이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이번엔 편하게 오세요. 아무것도 안 해오셔도 돼요. 며느리도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냥 오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빈손으로 가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추석 전날 새벽 4시 74세 박 여사는 좁은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시큽니다. 어젯밤 장을 보느라 다리도 퉁퉁 부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정말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런데도 새벽부터 일어나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습니다. 왜 그럴까요? 빈손으로 어떻게 가니?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안함입니다. 자식이 괜찮다고 해도 며느리가 편하게 오라고 해도 부모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가지고 가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입니다.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소파 끝에 조심조심 앉습니다. 편하게 기대라고 해도 등을 기대지 못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봅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참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속이 안 좋아도 말 못합니다. 폐를 끼치면 안 돼.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가방이 또 무겁습니다. 며느리가 싸준 반찬, 손주 옷, 과일. 어머니 드시라고요? 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면서 챙겨준 것들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뭘 해줬다고.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때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 뛰고 시장 좌판 앉고 새벽 배달하고 온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큰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전세금 빼서 보낸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고시원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좁아서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찼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애가 대학만 나오면 이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IMF 때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다니던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50대 중반 나이에 다시 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대학생 아들한테는 절대 말 못했습니다. 아빠 회사 잘 다니고 있다 거짓말했습니다. 둘째는 학원을 못 보냈습니다. 큰애 등록금 대느라 둘째 학원비까지 손이 안 갔습니다. 둘째가 엄마, 나도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요 했을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내줄게, 조금만 참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결국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수학여행도 그렇습니다. 셋째가 중학교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보내지 못할 뻔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한 달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꼭 보낼게요 했던 기억.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벌어서 내일 쓰는 삶이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돈 벌고 밥 먹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못해준 게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닙니다. 결혼도 하고 손주도 봤습니다. 제 앞가림은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미안할까요? 며칠 전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답니다. 딸은 울면서 엄마 나 어떡해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이겁니다. 내가 딸한테 좋은 본을 못 보여줘서, 내가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런 생각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작년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구조조정이랍니다. 40대 중반 나이에 다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공부를 더 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학교를 보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용돈을 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쓰세요. 봉투를 건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나 써라. 아버지는 괜찮다. 했지만 아들이 억지로 쥐어줍니다. 그냥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집에 와서 그 돈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뭘 해줬다고. 아들 어릴 때 생일상도 제대로 못 차려줬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못 사줬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해외여행 데려간다는데 우리 애들은 제주도 한 번 못 갔습니다. 명품 가방은커녕 새 옷도 제때 못 사줬습니다. 동네 친구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유럽 여행 보내줬어. 2주 다녀왔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미안함은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안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전화 한 통도 편하게 못 겁니다. 명절 때 빈손으로도 못 갑니다. 자식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자식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자식은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 편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 이 미안함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 이렇게 작아져야 할까요? 이 감정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천천히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안함은 밤에 더 커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도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어두운 방 천장을 보며 과거가 떠오릅니다. 30년 전, 40년 전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내가 좀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수학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자식아, 학원도 보내주는데 이게 뭐냐?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렸습니다. 아들 얼굴에 손자국이 빨갛게 남았습니다. 아들은 울지도 않고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제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지금 40대가 됐는데도 그렇습니다. 명절 때 와도 어색합니다. 제가 말을 걸면 네 하면서 대답은 하는데 눈을 안 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앉혀놓고 왜 수학이 어렵니?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렸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밤마다 떠오릅니다. 70살이 넘었는데도 그때 일이 후회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둘째 딸한테도 미안한 일이 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가 피아노를 배운다면서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는 무슨, 그런 거 배워서 밥 먹고 사니? 공부나 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정말 배우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딸은 50살입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딸을 보면 그때 피아노 배우게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 말이 입버릇처럼 됐습니다.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내가 옷을 더 두껍게 입혔어야 했는데 합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내가 성격 교육을 잘못해서 생각합니다. 손주가 아프면 우리 애를 건강하게 못 키워서 손주도 약한가 봐 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나로 돌립니다. 자식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제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보내서, 자식 부부가 싸우면 내가 결혼 교육을 못 시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자꾸 되돌아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인데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요. 이런 생각이 끝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상사랑 안 맞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인간관계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본을 잘못 보여줘서 아들이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구나. 아들 문제인데 제가 괴롭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데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 행동도 바꿔놓습니다. 자식한테 부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거짓말합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면 안 되지. 아들이 아버지 건강검진 어떻게 나왔어요? 물어봤을 때 이상 없어 다 좋아했습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픕니다. 오래 걸으면 다리도 저립니다. 그런데 자식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합니다. 자식 집에 가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혼자 참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뭘 해줬다고 불평을 해. 동네 이웃 박 여사는 더 심합니다.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한테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혼자 병원 다녔습니다. 혼자 검사받고 혼자 걱정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잖아. 그럼 딸이 힘들어. 나는 참을 수 있어. 결국 딸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왜 이러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했답니다. 박 여사는 미안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했답니다. 지금은 수술 잘 받고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지금도 딸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아파서 딸 고생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김 씨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3년 전부터 아팠습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물어도 아니야, 괜찮아 했습니다. 병원도 혼자 다닙니다. 왜 아들한테 말을 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바쁘잖아. 회사 다니고 애들 학원비 대느라 힘든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또 병원비 걱정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참으면 돼.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제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줬다고 부탁을 해. 내가 뭘 잘했다고 자식을 귀찮게 해.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부모 자신을 가두는 감정입니다. 자식이 괜찮다고 해도 못 믿게 만듭니다. 자식이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해도 못 편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말씀하세요 라고 해도 말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갇힙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조심합니다. 참습니다.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자식이 나이 들수록, 손주가 생길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줘야지. 이제라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식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식은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합니다. 자식은 아프면 꼭 말씀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제가 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저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 무거운 감정, 이 죄책감의 정체를 이제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얼마 전 증문즉설 현장에서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애들 어릴 때 학원도 못 보냈고 좋은 옷도 못 사줬고 여행도 못 데려갔어요. 저는 나쁜 엄마예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굶기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때려서 다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럼 학교는 보내셨습니까? 네. 그건 보냈어요. 밥은 굶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밥은 먹였어요. 그럼 잘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호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걸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그걸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안 한 것만 셉니다. 한 것은 안 셉니다. 학원을 못 보낸 건 세는데 매일 밥을 해준 건 안 셉니다. 여행을 못 간 건 세는데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던 건 안 셉니다. 좋은 옷을 못 사준 건 세는데 밤늦게 빨래하고 다림질하던 건 안 셉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여사 68세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1학년, 막내가 5살 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습니다. 김 여사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은 아침에 미리 해놓고 갔습니다. 엄마 일 다녀올게. 밥 꼭 먹어. 숙제해. 동생 잘 챙겨. 이 말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애들이 엄마 언제 와? 물으면 늦게 올 거야. 먼저 자했습니다. 학교 운동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도시락 싸서 와서 애들이랑 같이 먹는데 김 여사 아이들은 혼자 먹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못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얼굴도 잘 몰랐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 엄마 고등학교 안 가도 돼. 나도 일할래 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날 울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가 할게. 결국 세 아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큰아이와 둘째는 대학도 보냈습니다. 막내는 취업했습니다. 지금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도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 노릇을 못했어. 운동회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챙기고 항상 집에 없었어. 애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제가 김 여사한테 물었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운동회를 가는 게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세 자녀가 굶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그건 밥을 먹이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 가장 중요한 걸 하셨습니다. 운동회를 못 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 자녀를 굶기지 않고 다 키워낸 게 기적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부모였습니다.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씨, 72세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0대 중반 나이에 재취업이 안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큰아들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됐습니다. 친척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돈을 빌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였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형 등록금도 겨우 마련하는 형편이다. 너는 전문대 가면 안 되겠니? 작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전문대 갈게요. 이 씨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작은 아들한테 미안합니다. 큰아들은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작은 아들은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명절 때 두 아들이 모이면 이 씨는 작은 아들 얼굴을 제대로 못 봅니다. 형만 대학 보내고 나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미안해서 작은 아들한테 머리를 못 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선택지가 뭐였습니까? 큰아들 학교 그만두게 하고 둘 다 취직시킬까요? 아니면 큰아들은 졸업시키고 작은 아들은 전문대 보낼까요? 둘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 아버지는 최선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때 아버지 기준은 큰아들 학업 중단시키지 않기였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못해준 게 아니라 큰아들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전문대를 보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순간마다 기준이 달랐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무책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미안함이 남아있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았다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미안함은 잘못의 증거가 아닙니다. 미안함은 무책임의 증거가 아닙니다. 미안함은 책임감 있게 살았다는 흔적입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4년의 눈으로 1980년대, 1990년대를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모였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관계가 시작됩니다.
죄책감을 쥔 채 사랑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자식은 부모 눈치를 봅니다. 엄마가 또 미안해하시면 어쩌지? 아버지가 또 자책하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한 딸이 상담을 왔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세요. 제가 이혼했다고 자기 탓이래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안 믿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이혼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 선택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저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내가 잘못 키워서라고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더 힘들어요. 자식은 부모의 죄책감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짊어져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죄책감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자식한테 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로해야 하고 부모 마음을 달래야 하고 괜찮다는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미안함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미안함을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놓아주는 겁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할 일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엄마가 있어. 괜찮아.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아빠가 믿어. 넌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죄책감 대신 신뢰를 주는 겁니다. 미안함 대신 응원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75세였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한테 미안해서 눈을 못 봅니다. 아들이 40대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집도 못 사고 차도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다 제 탓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라고만 해요. 그럼 아드님 말을 믿으셔야죠. 하지만 아버지, 아드님이 결혼을 못한 이유는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만남이 없어서입니다. 만약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집이 없어도 결혼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전세 살면서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드님 인생은 아드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닙니다. 아드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인연이 올 거야. 아빠는 믿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죄책감은 아드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정말 필요한 건 부모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부모의 미안함이 아닙니다. 자식이 필요한 건 부모의 신뢰입니다. 부모의 응원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들어줄게. 아빠는 내 편이야.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아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넌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못해준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과거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랑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허리가 좀 아프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 눈치 안 보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 숨이 트입니다. 관계가 편해집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편한 대화가 오갑니다. 한 어머니가 상담 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딸한테 전화했어요. 그동안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이번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딸이 울더라고요. 엄마,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도 울었어요. 이렇게 편한 대화는 처음이었어요. 이게 답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면 사랑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안함을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절을 살아낸 부모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부모였습니다. 학원을 못 보냈어도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행을 못 갔어도 아플 때 밤새 간호했습니다. 좋은 옷을 못 사줬어도 빨래하고 다림질했습니다. 운동회를 못 갔어도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썼는지 압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책하고 있으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말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당당해지십시오.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아빠는 열심히 살았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너희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식들이 알아줄 겁니다. 자식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편해지기를, 부모가 행복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미안함 대신 신뢰가 남습니다. 자책 대신 사랑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식한테 말하십시오.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내 편이야. 너는 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